방과 후 여우 계단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옛날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어버렸네. 히코베가 술 친구인 야스키치의 집을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즐겁게 마시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다. 아내한테 뭐라고 변명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히코베가 귀로를 재촉하고 있으니 건너편에서 수많은 재등의 불빛이 보였다. 저건 뭐야? 그 불빛이 점점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와서야 겨우 알았다. 놀랍게도 그건 장례 행렬인 것이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줄을 지어 가고 있었다. 영정을 든 사람, 관을 짊어진 사람, 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사람. 그건 그렇고 이런 한밤중에 장례 행렬인가? 히코베는 꺼림직했다. 문득 이 근처에서 장례 행렬이 있다면 어쩌면 히코베가 아는 사람이 죽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렬을 이루던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여보시오. 이런 한밤중에 장례 행렬입니까? 누구 집 장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히코베의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초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히코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아내도 어린 아이들도 어느 방에도 없었다. 이런 한밤중에 어딜 나갈 리도 없을 텐데. 덜컥 겁이 난 히코베는 아까까지 같이 마시던 야스키치 집으로 달려갔다. 우라, 히코, 왜 그래? 알겠다. 너무 취해서 미아라도 된 건가? 히코베는 방금 겪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호호,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했군. 일단 아침이 될 때까지 내 집에서 쉬게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히코베와 야스키치는 같이 히코베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벌컥 화를 내는 아내가 있었다. 당신 야스키치 씨랑 밤새도록 마시고 온 거야? 무슨 말이야. 분명히 시간은 늦었지만 집에 돌아왔었는데 너희는 아무도 없었잖아.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이야? 우리는 계속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히코베가 너무 많이 마셔서 착각한 걸로 보고 원만하게 수습되었다. 하지만 며칠 후 히코베가 죽었다. 히코베의 장례에 참석한 야스키치는 행렬 맨 뒤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날 히코가 말했던 건 진짜인지도 모르겠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이런 한밤중에 장례 행렬입니까? 누구 집 장례요? 한밤중이라고? 야스키치가 돌아보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날의 히코베가 서 있었던 것이다. 7월 5일, 오늘 처음 가정수업을 배웠다. 켄짱은 가정수업은 여자의 과목이야. 이라고 말했다가 선생님에게 혼났다. 선생님은 알겠니 켄짱? 지금은 남자도 바느질이나 요리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라고 말했다. 처음 하는 수업은 요리였다. 1반은 밥을 지었다. 2반은 된장국을 만들었다. 3반은 카레를 만들었다. 나는 3반입니다. 감자나 당근을 식칼로 썰 때는 두근거렸습니다. 얘들아, 손을 베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하도록 해 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감자나 당근이나 양파나 고기를 부글부글 끓였다. 카레 가루를 넣었다. 잠시 후에 카레가 완성되었다. 야채나 고기를 벨 때는 긴장했지만 그 후에는 쉬웠다.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병원에 갔다. 엄마에게 카레를 만들었다고 말했더니 싱긋 웃었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쓸쓸하다고 말했더니 곧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기뻤다. 그때는 여동생도 같이야 라고 말했다. 여동생 이름은 토모요라고 한다. 엄마는 토모요를 낳았기에 병원에 있다.
토모요도 카레를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다. 좀 더 크면 먹을 수 있다고 엄마는 말했다. 크면 토모요에게 잔뜩 카레를 만들어주자고 생각했다. 7월 8일, 엄마와 토모요가 집에 돌아왔다. 아빠는 싱글벙글 웃고 있다.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카레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됐으니까 얌전히 있으렴.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토모요랑 놀고 있다. 7월 10일, 오늘 집에 신스케 숙부와 카오리 숙모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왔다. 새해 같아서 기뻤다. 신스케 숙부에게 놀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놀아주지 않았다. 카오리 숙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읽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놀아주지 않았다. 모두 토모요랑 놀고 있다. 방에 들어가서 얌전히 놀고 있으렴. 모두 그렇게 말했다. 7월 12일,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숙부나 숙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온다. 모두 토모요와 놀러 온다. 나랑은 놀아주지 않는다. 우리 토모요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귀엽네. 엄마는 토모요를 안고 말했다. 아빠도 그 말대로야 여보, 우리 토모요 완전 귀엽구나 라고 말했다. 아빠도 그렇대 토모요, 잘 됐구나 라고 엄마가 말했다. 7월 18일, 일찍 일어나서 카레를 만들었다. 야채는 쉽게 썰렸다. 고기를 써는 건 어려웠다. 부드럽고 몰캉몰캉하고 피가 잔뜩 나왔다. 토모요! 토모요! 엄마가 토모요를 찾고 있었다. 곧 있으면 모두가 온다. 카레가 부글부글 끓는다. 먹어버리고 싶을 만큼 귀여운 토모요. 이 이야기는 읽으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진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사건 이야기로 한 정신병원에 격리된 사건 생존자의 이야기야. 그러니 상세한 부분이 진짜인지 미친 사람의 허언인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사건 그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고 홋카이도 신문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다이세치산 산막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 남자가 분명히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것도 틀림없다는 점을 먼저 말해둘게. 사건의 발단은 주인공인 사건의 생존자인 남자가 사포로시 중앙구 나카 공원에 있는 고서점에 우연히 들어간 것부터 시작되었어. 여담인데 안타깝게도 그 고서점은 지금은 없다고 해. 무심코 남자가 손에 든 책 틈에서 대학 노트가 떨어졌어. 뭐가 적혀있는지 읽어보니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이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건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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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런 무서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 이런 게 있던데 뭡니까? 이거. 가게 주인은 하고 소리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파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노트를 빼앗았어. 그날은 할 수 없이 돌아갔지만 남자는 그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 놈이란 건 대체 누구인 걸까? 노트를 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 남자는 다음 날에도 계속 신경을 쓰다 깨달으니 또 그 고서점에 와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다시 가게 주인에게 추궁해보았지만 전혀 가르쳐주질 않았어. 그래도 또 궁금해져 남자는 일주일 동안 계속 고서점을 다녔어. 이쯤 되자 진절머리가 난 가게 주인은 드디어 두 손을 들고 입을 열었어. 자네, 그렇게 이 노트가 뭔지 알고 싶어. 그럼 8월 23일 다이세츠산 산 중턱에 있는 산막에 묵어봐. 단
후회해도 난 모른다. 산막이란 산지에 있는 숙박시설. 여기까지 들어버리면 남자는 이제 멈출 수 없었어. 친구 4명을 꼬셔 5명에서 그 해 8월 23일에 다이세츠산 산막을 향해 등산을 시작했어. 등산한 멤버는 여자 2명, 남자 3명이었어. 그들은 순조롭게 산막까지 도착했다고 해. 산막에 도착하자 여자 2명은 차 준비해 올게. 라고 말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 남자들은 2층에 올라가 침실에 짐을 옮기고 정리를 시작했어. 등산을 제안한 남자는 창문가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았다고 해. 5분쯤 지나자 침실 문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저기 열어줘. 차 타왔어. 아래층에서 차 준비를 하던 여자의 목소리였어. 손에는 접시를 들고 있으니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는 듯 했어. 당연히 문 근처에 있던 남자가 문을 열었어.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그 녀석의 머리가 떨어졌어.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 얼굴 부분이 머리가 긴 여자 얼굴인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 부분이 여자인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나간 남자 몸 위에 여자의 잘린 목이 올라가 있는 듯 했어. 그 녀석 목부리 부근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어.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는 듯 했고 목만 있는 여자의 눈은 원망스럽다는 듯 계속 방 안을 보고 있었어. 그 녀석은 묻지도 않고 짐을 정리하기 위해 방 중심에 있던 친구의 목도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자는 정신없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등산로를 우연히 들린 등산가에게 구조를 요청했다고 해. 모르는 사람이 친구의 목을 잘라서 했어.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반신반의한 등산가였지만 서둘러 산막에 가보았어. 그리고 끔찍한 광경에 주저앉고 말았지. 입구를 열고 1층에 들어가 보니 여자 2명 다 목이 잘려 죽어 있었어. 그 후 바로 경찰이 출동했어. 살아남은 남자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보내졌어.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한 바에 의하면 4명의 시체는 절단되었고 잘린 부분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잘려 출혈도 거의 없었다고 해. 경찰은 어떤 흉기를 사용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생자들의 머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결국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지. 생존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벌벌 떨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방에서 간호사가 남자의 링거를 바꿀 때였어. 어라? 누구지? 네, 들어오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아. 그 대신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 방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실은 짐을 들고 있어서 죄송한데 열어주시겠어요? 그것은 남자의 어머니의 목소리였어. 하지만 어머니는 단신 부임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느라 도쿄에 있었을 터였어. 여긴 아사히카와야.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도착할 수 있나? 애초에 누가 연락을 한 거지? 이때 남자는 그 부자연스러움에 의해 깨닫게 돼. 네, 지금 열게요. 간호사가 문에 다가가 안 돼. 남자가 소리치려 한 순간 남자가 알아챈 것은 아무래도 그 녀석은 스스로 결코 문을 열 수 없다는 것. 그 녀석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 그 녀석은 온갖 구실로 문을 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녀석은 자신의 존재를 안 인간을 죽일 때까지 계속 쫓는다는 것. 남자는 그때 침대를 가리는 커튼 속에서 기절하고 말았기 때문에 생존한 듯해. 하지만 그 이후 남자는 문이 있는 곳 근처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해. 지금도 그 남자는 정신병원 새 창살 안에서 대학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해. 그 고서점에서 발견한 노트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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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듣고 말았을 때
내가 있는 곳에도 그 녀석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친구 2명에게 했을 때 얘기가 끝난 오전 5시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어. 벌벌 떨며 현관에 가보니 어이 나야 나 유지 열어줘. 도쿄에 취직한 친구의 목소리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한 후라 모두 초조해하며 살짝 잠금을 풀고 문 열려있어 라고 말했어. 그러자 선물 잔뜩 들고 있어서 야 열어줘 열어 달래도 이러는 거야. 그걸 듣고 모두 벌벌 떨고 말았는데 친구 한 명이 재치를 발휘해 뒷문을 열었어. 그리고는 유지, 문이 고장난 것 같아. 뒷문 열어뒀으니 들어와. 라고 말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오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아침까지 친구들 모두가 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었어. 10시쯤 유지에게 전화를 해봤어. 지금? 도쿄에 있는데 왜? 그걸 듣고 우리들은 오싹했어. 지금도 반신반의 안 돼. 이젠 누굴 위해 문을 여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고 있어. 오... 이번 괴담은 전형적인 투첵 괴담 느낌 그대로네요. 뒷맛이 찝찝한 느낌. 어릴 적 나는 엄마가 싫었다. 엄마는 내게 유난히 엄격했고 하루라도 혼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가끔 자상하게 대해줄 때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드문 기분 좋은 날의 일탈 같은 거였다. 내가 작은 과실이라도 저지르면 엄마는 금세 다시 무서운 악마로 변해 방금 전 일은 잊은 사람처럼 호통을 쳤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항상 마지막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며 생색내듯 말하는 엄마의 그 레포토리가 너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혼나고 난 뒤 나는 늘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따위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어느 날 놀이터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여자애와 놀고 있을 때였다. 흙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너한테 비밀 선물 줄게 라며 무언가를 건넸다. 그건 평범해 보이는 빨간 색연필이었다. 이 색연필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 색연필이다. 어렸던 나는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순수하게 와 진짜 대박 이러며 기뻐했다. 겉보기엔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색연필 같았지만 마법이라는 말에 완전히 혹해버렸다. 당장 그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진 나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마당에서 옆집 아줌마와 수다를 떨고 있는 엄마에게 나 다녀왔어 하고 대충 인사를 건넨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책상 위를 둘러보니 글씨를 쓰기 딱 좋은 공책 같은 게 보였다. 나는 전달받은 색연필을 손에 꼭 쥐었다. 내 소원은 이미 오랫동안 정해져 있었다. 엄마 좀 없애주세요. 자리를 잡고 앉아 글을 쓰려던 순간 비로소 내 앞에 있는 게 공책이 아니라 벽걸이 달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그저께 엄마한테 혼나고 화가 나서 달력을 갈갈이 찢어버렸던 기억이 났다. 싫은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찌푸려졌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힌 뒤 다른 종이를 찾기도 귀찮아서 그냥 그 달력에 소원을 적기로 했다. 달력은 세로 5칸, 가로 7칸으로 날짜가 나뉘어 있었고 칸밖에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칸 안에 글을 써야만 했다. 달력이라는 특수한 종이 때문에 처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였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내일 날짜 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었다. 엄마가 없는 날. 다음 날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빠는 온 동네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불안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아빠를 가만히 보고 있자 아빠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분명 어디서 길을 잃은 거겠지. 아빠는 원래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억지로 안심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아려웠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지만 아빠는 경찰서든 어디든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했다. 결국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줌마네 집에 맡겨졌다. 예전부터 엄마가 자주 놀러가던 집이었는데 옆집 아줌마는 우리 엄마와 달리 다정하고 따뜻해서 정말 좋았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빨간 색연필을 들었다. 대박! 진짜였어! 나는 실실 웃으며 색연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보았다. 왠지 희미한 빛이 감도는 것만 같았다. 나는 곧바로 내일 이룰 소원을 고민했다. 우선 평소 너무 갖고 싶었던 닌텐도 게임팩이 생각나 게임 선물을 받는다 라고 적었다. 아직 칸에 공간이 좀 남아서 소원을 하나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 놔두면 내일 엄마가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란 나는 빈 공간에 서둘러 덧붙여 적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날. 다음 날 아침 아빠와 함께 옆집으로 갔다. 아빠는 아주머니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고 내게 수긍하며 패 끼치지 말고 잘 있으라고 당부한 뒤 나갔다. 그날은 하루 종일 옆집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평소라면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를 퍼붓고 등짝 스매싱을 날렸을 텐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신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저녁이 되자 지친 기색의 아빠가 마중을 왔다. 참지 못하고 아빠, 내 게임은? 하고 묻자 아빠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게임을 사올 정신은 없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는 집 앞 상가 완구점에 들러 하고 싶은 게임 하나 골라봐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소원도 이루어졌다. 나는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달려가 게임을 켰다. 당장 밤새 놀고 싶었지만 혹시나 싶어 다음 날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도록 달력에 똑같이 소원을 적어두었다. 실제로 그날 밤은 게임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다른 소원을 적지도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일요일은 아빠도 쉬는 날이라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었다. 아빠는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 요리를 치명적으로 못한다는 것.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엄마 손맛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평소엔 어쩌다 한 끼 때우는 정도라 괜찮았지만 엄마가 없으니 삼시세끼를 전부 아빠가 차린 어설픈 밥으로 먹어야만 했다. 신나던 기운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동시에 참을 수 없을 만큼 엄마가 그리워졌다. 그렇게 재밌던 게임도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았다. 터벅터벅 방으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딱 하루 정도는 돌아와도 괜찮겠지? 나는 마법의 색연필을 들고 내일 날짜 칸에 적었다. 엄마가 집에 와도 되는 날. 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빠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전날 들었던 터라 놀라지 않고 등교 준비를 했다. 늘 아빠는 내가 깨기 전에 출근했으니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단 하나 달랐던 건 갑자기 등짝을 한 대 세게 맞았고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너 아직도 옷도 안 입고 뭐해? 오늘 학교 가는 날이잖아. 거기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엄마의 얼굴이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보던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쑥스러워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으유, 어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어. 알았어. 가요 가. 소원은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했던 완벽한 자유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에이, 이거 아빠가 만들어 놓고 간 찌개잖아. 엄마가 새로 해준 거 아냐? 어쩌겠어. 아빠가 모처럼 차려놓고 간 건데 버리면 벌 받지. 또 아빠표 찌개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전날
아빠랑 둘이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집을 나설 때 엄마는 늘 그렇듯 뒤에서 물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녀오겠습니다. 뒤에서 조심히 다녀와 하는 어딘가 기뻐 보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대로 학교를 향해 달렸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왔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다. 밤이 되어 아빠가 퇴근해 돌아왔음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법의 효력이 떨어진 건가 싶어 곧바로 내일 날짜칸에 오늘과 똑같은 소원을 적었다. 다음날 아침, 어제처럼 엄마가 내 등을 툭 치며 깨웠다. 잘 잤어? 어서 일어나. 그냥 그래. 소원은 또 이루어졌다. 역시 어제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던 건 마법의 효력이 중간에 끊겨서였던 모양이다. 식탁을 보니 어젯밤 먹다 남은 찌개가 올려져 있었다. 또 아빠 요리냐며 투덜거리는 나를 보며 엄마는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아, 진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엄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일은 엄마가 진짜 맛있게 끓여줄게. 집을 나서며 나는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외쳤다. 내일 된장찌개 꼭 약속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역시나 엄마는 없었다. 나는 가방을 던져두고 곧바로 달력으로 달려가 적었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는 날. 그날 밤은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구수한 찌개 냄새에 눈이 떠졌다. 방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신이 난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올리고 있었다. 너무 기쁜 나머지 5분 만에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천천히 먹어. 찌개 어디 안 도망가. 엄마가 웃으며 바라보자 괜히 쑥스러워서 알았어. 참내. 하고 퉁명스레 굴었다. 오랜만에 먹는 엄마표 된장찌개는 정말 꿀맛이었다. 사실 찌개 말고도 계란말이도 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어차피 내일 또 달력에 쓰면 되니까. 나는 대문에 나서며 힘차게 외쳤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잘 다녀와 라고 하더니 왠지 모르게 나지막이 덧붙였다. 우리 아들 힘내라. 다음날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어젯밤 달력에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를 먹는 날이라고 적어두었기 때문이다. 엄마를 놀라게 해주려고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거실은 정적만이 흘렀다. 너무 일찍 일어났나 싶었지만 등교 시간이 다 되도록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달력과 빨간 색연필을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결국 나는 홀로 찬밥을 말아먹고 학교로 갔다. 학교 후에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와 있었다. 아빠의 얼굴은 잿빛처럼 어두웠다. 아빠는 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차분하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처음 집을 나갔던 그날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범인이 갑자기 자수를 해오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는 것. 엄마의 시신 확인은 아빠 혼자 다녀오겠다는 것. 아빠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내 머릿속은 하얗게 마비되어 버렸다. 내가 그런 소원을 써서 엄마가 죽은 걸까? 지금이라도 엄마가 살아 돌아온다고 쓰면 돌아올까? 왜 오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끝에 남은 건 멈추지 않는 눈물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와 엄마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있자 엄마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너랑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가 달력을 찢었던 날 화를 냈던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내가 엄마가 새로 사온 달력에 적어두었던 그 잔인한 소원도 이미 보았던 것이다. 나는 내 손가락을 전부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스스로를 저주했다. 하지만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달력에 엄마가 집에 와도 되는 날이라고 적힌 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단다. 웃고 있는 엄마를 보자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가지마. 놔두고 가지마.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다. 아들, 엄마 이제 정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아들. 엄마의 모습이 빛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땐 내 방 침대 위였다. 베개는 이미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아빠에게 마법의 색연필과 달력을 내밀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믿어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실 믿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털어놓지 않고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아빠는 입을 다문 채 진지한 눈빛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아빠는 한동안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답답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엄마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겠니? 뜻밖의 질문에 나는 숨을 헉 하고 삼켰다. 머릿속으로 미소 짓던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식탁 위에 놓인 빨간 색연필을 쥐었다. 그럼 이제 엄마 편히 쉬게 해주자. 아빠는 비어있는 내일 날짜칸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정성껏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도 되는 날. 그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빠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엔 일찍 깨는 게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하루를 훨씬 알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 아빠도 칼퇴근을 하며 집으로 일찍 돌아왔다. 여전히 말수가 적은 과묵한 아빠지만 예전에 비하면 웃음이 훨씬 늘었다. 나 역시 아빠에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걸려고 노력한다. 굳이 서로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아빠와 내가 공유하는 생각은 하나다. 하늘에 있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잘 살자. 엄마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지금도 우리 가족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신발장 위에 놓인 엄마의 영정사진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엄마, 다녀올게요. 깊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검은골 마을. 밤이 되면 촛불조차 꺼트려야 할 만큼 어둠이 짙게 깔리는 그곳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상한 금기가 있었다. 밤이 깊어 산속에서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며 들리는 소리에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창귀라 불렀다. 범에게 물려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 되어 다음 밥짓거리를 찾아 제 친족의 목소리로 산 아래를 유혹한다는 설화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검은 골을 덮친 새벽녘.
정적을 깨고 마당 한가운데로 집채만한 범의 그림자가 들이쳤다. 바닥을 진동시키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육중한 범이 썩은 울타리를 한 번에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억센 턱으로 나의 어린 여동생 순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챘다. 순이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덜미를 잡혔고 범은 아이를 짊어진 그대로 짓붉은 핏자국을 늘어뜨리며 쏜살같이 산등성이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이야! 순이야! 넋이 나간 나는 마당을 핏빛으로 적신 자국을 보며 마을 한복판으로 뛰어넘어갔다. 이장님! 이장님! 순이가 범한테 끌려갔어요! 횃불을 들고 나와주세요! 제발 순이를 구해주세요! 나는 이장집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고 사내들이 사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대문에 쥐어짜듯 쳐댔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촛불을 황급히 꺼트리는 소리만 들릴 뿐 굳게 닫힌 빗장은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문틈 너머로 숨을 죽인 마을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서 죽은 듯 침묵하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두 남매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이성을 잃고 마당 구석에 낯을 낚아챘다.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그는 홀로 범이 손을 끌고 들어간 칠흑 같은 산 어귀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다. 빛 자국을 따라 산등성이를 허덕이며 올라가자 어둠 속 저 멀리서 피 비린내와 함께 살점이 짓씹히는 서늘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라버니. 순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목구멍에 피가 가득 차 컥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뼈가 착살나는 둔탁한 마찰음이 섞여 들렸다. 아빠, 내가 나좀 방금 전까지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던 여동생의 음성 위로 핏물이 가득 찬 인후를 억지로 뒤트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겹쳐 나왔다. 사람의 성대라기에는 너무나 쇠소리가 섞인 거칠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였다. 동생의 어린 목소리로 시작된 소리가 기분 나쁜 짐승의 헐떡임과 섞이더니 산골짜기 전체를 울리는 찢어지는 웃음소리로 퍼져나갔다. 통증도 감정도 없는 오직 무언가를 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억지로 흉내내며 비웃는 비인간적인 울림이었다. 그러나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멎자마자 또다시 동생의 핏물 섞인 진짜 비명이 산을 찢었다. 저건 숨이 넘어가는 동생의 진짜 구원 요청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짓밟고 인간들의 비겁함을 비웃으며 산 아래를 낚아채려는 창귀의 아기인가?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범의 거대한 붉은 안광이 번뜩였다. 압도적인 포식자의 기운 앞에 감히 낫 한 자루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제발 들어가지 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등골이 오싹해진 그 순간 뒤에서 쫓아온 마을 사내들이 나를 덮쳐왔다. 몽둥이가 나의 목덜미를 후려쳤다. 바닥에 고꾸라진 나를 사내 서너 명이 짐승처럼 눌렀다. 이장이 나의 입을 천으로 막으며 핏발선 눈으로 낮게 짓거렸다. 네 놈이 들어가면 범이 마을로 돌아서 나온단 말이다. 저건 이미 순이가 아니야. 네 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창기란 말이다. 산속에서는 동생의 비명과 함께 핏물이 굴러기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마구 뒤섞여 내리꽂혔다. 안 와줘, 오라버니?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귀신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피를 토하는 비명과 조롱하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가
한 목소리로 얽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누르고 있는 사내들도, 이장도, 나 자신마저도 저것은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간절한 합리화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저건 창귀다. 사람이 아니야. 이미 죽은 귀신이다. 사내들은 귀를 막은 채 눈을 뒤집고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만약 저 소리가 진짜 살아있는 동생의 비명이라면 어린아이 하나를 범에게 바치고 관망한 악마가 되는 것이니까. 자신들의 비겁함을 덮기 위해 그들은 생생하게 죽어가는 여동생을 반드시 귀신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새벽 여명이 터져올 때쯤 산속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비명은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완전히 멎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길바닥에 던져놓고 밭으로 향했다. 이장은 피범벅이 된 나의 어깨를 툭툭 쳤다. 창귀의 유혹을 잘 참아냈다. 하마터면 온 마을이 도둑날 뻔했어. 그들의 얼굴에는 아이를 잃은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귀신의 홀림에서 살아남았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채워져 있었다. 나는 피범벅이 된 입술을 깨물며 멍하니 산을 올라갔다. 산아옥이 나뭇가지에는 참혹하게 뜯겨나간 순의 옷가지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 흙바닥 위에는 범의 거대한 발자국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채 찢겨나간 순의 작은 신발 한 짝만이 덧없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이 죽어간 동생이 끌려가며 남긴 마지막 흔적인지 아니면 창귀가 인간을 홀리기 위해 던져둔 섬뜩한 환영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검은 고래는 하나의 전설이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창귀는 제 가족의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다 기괴하게 웃으며 밤마다 산 아래를 찾아와 이름을 부른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기괴한 미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참혹한 밤 귀를 막고 엎드려 있던 자들이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진실은 끝내 어둠 속에 묻혔다. 그 소리가 진짜 귀신의 곡소리였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 귀신의 소리라 믿어야만 했던 산자의 비명이었는지는.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견될 만큼 호랑이에 물려 죽는 이 호환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성대중의 청성잡기에는 범에게 물려간 자의 가족은 범을 원망하기보다 물려간 이의 넋이 찾아와 물려간 이의 넋이 창귀가 찾아와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하며 외면한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창귀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포식자 앞에서 무력했던 인간들이 물려간 가족을 구하려다 더 많은 이가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물려간 자는 즉시 창귀가 된다 는 비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스스로의 외면과 죄책감을 정당화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방과 후 여우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계단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았다 생각해가지고 이번 계단부는 조금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시원해지실 수 있도록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선배분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계단부에서 만나요, 선배들. 갓대!